우리나라 추리문학계 정말 특별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요. 네. 1941년생이시고요. 그 한국 최고의 추리 작가를 한 명 뽑으라면은,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고 역대로 뽑으라면은 김성종 선생님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작품 수가 많아요. 그래서 50여 종에 100여 권이 된다고 할 정도로. 50여 종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습니다. 상중하 뭐 이런 거 있고 10권짜리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 작품은 뭐 50여 개 50여 작품이고 예, 권수로 따지면 100권이 100권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명의 눈동자 같은 경우는 10권이니까요. 여명의 눈동자의 작가세요? 그 작가십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아는 그 여명의 눈동자. 예. 그러시군요.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은 깜짝 맞아요. 놀라실 건데. 그 채시라. 그럼요. 채시라 씨 맞죠? 채시라 씨 맞죠. 예. 그리고 그때 최재성 씨, 뭐 박상원, 고현정 뭐 이런 그때 같은. 그 뭐 술집이든 식당이든 영업이 안 됐대잖아요. 이거 보러 난리가 집에 났었죠. 가느라고. 난리가 예, 났었죠. 그렇군요. 예, 그 얘기도 조금 여명의 이따 눈동자. 이제 조금 이따 하는데. 그 작가시구나.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시고요. 대표작들이 엄청납니다. 뭐 최후의 증인 1974년도 여명의 눈동자 10권짜리 금방 얘기했고요. 네. 제5열 이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아주 제5열? 예, 3권짜리고 이 작가 데뷔는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이제 당선되면서 경찰관이라는 단편인데요. 이게 그 오늘 소개하는 책 어느 창녀의 죽음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 소개는 안 하고 어느 창녀의 죽음을 이제 소개할 텐데 이 최후의 증인이 사실은 이 김성종 선생님에게는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는데 네. 이 1974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그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이게 그 200만 원 현상 장편 소설 공모 당선작입니다. 그 당시에 200만 원은 큰 돈이었겠죠. 200만 원이 예. 지금 생각하면 뭐 에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집 한 채 값이었을 거예요. 집 한 채 플러스 네. 결혼 비용까지 다 됐답니다. 아, 이걸로? 예, 이걸로 결혼하고 집 샀답니다. 아,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네, 당시에. 네. 그 정도로 이제 소설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고, 신문 연재 소설이 특히 이제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뭐, 하여간 그 최후의 증인, 그리고 제5열, 이것도. 잠깐만요. 이 최후의 증인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나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이게 네. 1980년에 이두용 감독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예. 사실 이거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두용 감독님 만나 뵙고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DVD 출시 이래. 이 작품을? 이 작품에 그때는 대해서 제목이 최후의 증인. 최후의 증인이었는데, 이게 그 어떤 이 굉장한 작품이에요. 정말로 이거 한번 꼭 그 보셔야 됩니다. 네. 최후의 증인 영화를 그 김성종 선생님도 만나 뵀을 때 이 영화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이두용 감독의 1980년 영화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5열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간 스포츠에 연재했고요. 3권으로. 이 당시에는 신문에 연재하는 신문 게 연재. 많았죠. 그러니까 그 김성전 선생님이 자기가 사실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썼게 됐냐면은 그 신문 연재 때문에 맞아요. 안 할 수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 뭐 당장 마감이 매일매일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 제5열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름을 김성종으로 하지 않고 추정이라는 가명으로 했어요. 추정?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왜냐면 같은 신문에 제5열과 여명의 눈동자가 같이 연재가 됐어요. 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놀랍죠. 그래서 김성종이라는 이름으로 2개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그 신문사 사장님이 그 지어준 뭐 가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고요. 한 신문에 같은 기간에 진짜 놀랍죠. 2 작품을 거의 많지 않은 케이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 아까 했던 이것도 일간 스포츠에 1975년부터 81년까지 연재했고요. 10권짜리 아주 대하 소설입니다. 이거는 그 일제 강점기에서 6.25 전쟁 빨치산 토벌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를 아주 관통하는 소설이죠. 그래서 뭐 위안부와 학병으로 끌려나가는 3명 주인공. 태백산맥급인데요. 그렇죠. 네, 정말 놀랍죠. 이게 이제 놀라운 거는 MBC에서 드라마. 맞아요. 91년, 92년 36부작으로 방송이 됐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재성, 최시라, 박상원, 고현정 당대 최고의 배우들. 최고의 배우들. 다 나왔죠. 그리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드라마에. 그 최재성하고 최시라가 헤어지기 전에 그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주 나누는 뜨거운 그 키스 씬이 있는데 네. 이게 아주 뭐 역대급으로 유명한. 교수님 그 키스씬 이런 것만 기억을 주로 하시고. 딴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몇 %였어요? 역대 드라마 평균 시청률 이제 8위에 올라 있고요. 네. 이게 36부작의 평균 시청률이니까 평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네. 44.3%. 44.3%요? 이 36부작을 모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대단하군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그때는 되는. 뭐 채널이 몇 개 없었습니다만 몇 개 없어서. 그래도 세계, 대단한 그래도 거죠. 대단한 거죠. 44%. 예, 놀랍고요. 특히 이 여명의 눈동자는 그 원고지가 그 2만 장에 달하는 워낙 그 오랫동안 신문에 연재한 소설인데. 이건 정말 원고지에 쓰셨겠네요. 그랬죠. 그때는 그 아주 장안의 화제를 불러모은 아주 출세작인데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 부산일보하고 2012년 3월 31일 날 김성정 선생님이 여명의 눈동자 연재 당시를 회고하는 아주 인터뷰가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네. 아주 재밌으세요. 예, 예. 어디 만주 쪽에선가 태어나셨고 네. 성장은 여수에서 성장을 어려서 하셨고 네.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지금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부산에 아니 사투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사투리 없이 그냥 서울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신문 연재로 밥벌이가 괜찮았거든. 아니 근데 목소리는 가느세요? 뭐 어떻게 굵으세요? 좀 지금 목소리 딱, 이 정도였다. 딱 맞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신문 연재로 밥벌이가 괜찮았거든. 근 20년 동안 쉬지 않고 신문 연재를 했지. 2편을 동시에 연재하기도 했어. 그럴 땐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에 원고지 14장 분량을 마구 써댔지. 평생 글에 시달리다 죽을 것 같았어. 소설가 김내성이 1957년에 경향신문에다가 신라건의 별을 연재하다가 47의 나이에 숨졌잖아.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원고 쓰길 포기하고 친구들이랑 지리산 종주에 나섰지. 막상 노고단 산장에 누웠는데 원고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추리소설처럼 그의 이야기는 묘한 흡입력이 있었다.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았다. 그래서요? 숙소 한귀퉁이에 엎드려 헤드랜턴을 켜고 결국 원고를 썼지. 새벽 2시쯤 됐을 거야. 아니 그럼 원고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산장에 팩스가 있을 리 만무하고.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동전을 다 걷었지. 동전 한 움큼 가지고 공중전화 부스로 갔어. 부산 사무실 여직원을 깨워서 전화로 원고를 들려줬지. 아이고. 이게 평생 글쟁인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놀랍습니다. 똑똑하시네. 예. 그걸 전화로 불러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사실 글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목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면은 맞아요. 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정말 놀랍고 아주 재미있는 일화더라고요. 야, 이게 부산일보에서 이런 걸 또 인터뷰했군요. 이거 재밌네. 네, 재밌습니다. 이 인터뷰도 벌써 8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다시 소개하는 책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어느 창녀의 죽음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잖아요. 예, 지난 그 방송에서 그 여름 추리소설학교 탐방기 편에서도 그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 고등학생 때 처음 접한 김성종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 책이 우연히 어디 뭐 또 헌책방에서 구했든지 어디서 뭐 네, 이럴 줄 같아요. 알았어요. 예. 교수님은 상당히 이제 성숙하셨죠.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벌써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좀 놀라워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읽고 어떻게 교수님 되셨죠? 진짜. 늘 뵐 때마다 신기해요. 아니, 책 좋아하잖아요. 아니 이제 책도 이제 보면 정상적인 말이 좀 이상한데 비정상은 아니지만 어쨌건 약간 뭐 치정 쪽이라든가 뭐 살인 뭐 엽기적인 거 이런 거 주로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순진한 척을 하시거든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속은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느끼긴 했는데. 어쨌건 예.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이제 이걸 읽고 그 충격이 엄청 났어요. 예. 뭐 지금처럼 사실 무슨 영상물이나 인터넷 이런 것도 이렇게 접하기 쉽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소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이제 엄청났고요. 왜냐하면 이곳에 실린 거의 모든 단편들이 아주 비극적이고 우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편들이고요.
그때 느낀 게 제가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주 기쁘고 기분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겪는 비극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잘 묘사하고 있는 이 스토리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었고요. 네. 특히 그 9편의 단편 중에서 타이틀 단편 그 어느 창녀의 죽음은 고등학생이었던 제게는 아주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스토리였었고요. 작년 그 2019년 여름 추리소설 학교에서 이 책을 읽은 지 3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김성종 선생님을 만나 뵙고 책에 사인도 받고 맞아요. 함께 사진도 찍고 하는 아주 그 사진은 소중한 시간도 제가 이거 이제 방송 나갈 때쯤에 돼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주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책이 정말 오래됐네요. 앞부분에 그 사인한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때도 한번 보여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걸 한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예, 이거 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딴 건 몰라도 이 타이틀 단편을 한번. 이 글에 벌써 소설가 글씨에 포스가 느껴집니다.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거를 원고지에다 쫙 쓰셨을 때 못 알아본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러네요. 이게 또 이 저기네요. 위에서 아래로 세로 책.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옛날 성경책처럼 초판 번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초판입니까? 예.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바로 그 책인가요? 그 책이죠. 예. 그걸 계속 갖고 계시는 그럼요. 거예요? 예. 이사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이사 가도 이 책은 꼭 들고 다녔죠. 대단합니다. 저 이 책 소개 1983년도가 초판인 거죠? 예, 초판이고 2판이 87년 그리고 3판이 2012년에 나와 있고 이 3판이 나오는 걸 기념해서 부산일보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 지금 현재 3판은 구입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1969년부터 77년까지 발표된 단편 9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350여 쪽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다음 이제 방송의 스포일러 버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9개 단편 가운데 하나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그러면은 넘어갈까요, 요거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뭐 간단하게라도 이걸 좀 소개해 주시죠. 소설은 1969년 1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의 도노하문 창덕궁 정문입니다. 앞 가로수 밑에서 죽어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네. 사건을 담당한 오병호 형사는 이 시신을 그냥 변사체로 처리하기에는 왠지 찜찜해요. 한번 이 여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하는데 아무 연고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 형사는 죽은 여자가 종로 3가 종3이라고 하는데 종3에 있는 사창가의 여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뒷조사를 벌이는데 이후에 드러나는 엄청난 사실들에 오 형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제 선수가 되신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딱 멈춰. 그렇죠. 다음번에 안 들을 수가 없어. 떡밥을 이게 막. 예스24? 예, 책 속에 글이 있네요. 아주 어떤 분이 그 서평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서평이에요? 서평인데 이건 제가 한번 소개를 그러시죠. 해줄게요. 예. 김성종의 작품은 한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오묘한 느낌을 품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까지 파고드는 작가의 심오한 세계를 통해 가슴 저미는 비애와 따뜻한 휴머니즘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번에 출간된 김성종 작품집 어느 창녀의 죽음은 동명의 제목을 포함한 총 9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겪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궤적이 고독과 허무주의로 나타나고 전후 한국 사회의 이면을 예리한 시각으로 가감없이 그려낸다. 놀랍고 섬뜩할 정도의 비극미를 추구하는 작가 김성종이 그린 민중들의 처절한 삶을 통해 고독과 허무의 극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스24 책 속에 어떤 분이 아주 잘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읽은 분이 이제 후기를 남겨준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 김성종 선생님은 그 희극보다는 비극을 선호하는 듯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이 작품이 이제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단편 대부분이 어둡고 처절한 주인공들의 삶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어두웠던 삶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창녀의 죽음 이 단편집 이 앞에 작가의 말이 있는데 이게 무척 좋습니다. 이 작가의 말에 제가 이걸 읽고 정말로 아주 뭐 감명을 받았다 그럴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한번 읽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 애청자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다 할 정도의 좋은 그 작가의 말이었어요. 과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은 자신이 밟고 있는 대지로 생각하고 말없이 짓밟아 버려야 옳은 것이다.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에 논리를 붙여 기술한다는 것은 더욱더 나의 취미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때때로 혼자서 지난 날을 생각하다 보면 어릴 적의 고통에 생생히 가슴을 적셔오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것이 조금도 퇴색하지 않고 더욱 선명한 빛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만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를 형성해준 최초의 뿌리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인생의 고통을 알고 그래 세상을 보는 내 나름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은 13살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때 우리 가족은 피난살이에 지쳐 있었다. 여수항구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 난민촌에 살고 있었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아이가 5이나 되었다. 매일 죽으로 연명하고 있는 터에 어머니가 또 6째 아이를 낳으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양실조인데다 지병까지 있어서 열 이틀 뒤에 6마리의 돼지 새끼들을 남겨두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6이었다. 의주가 고향인 그녀는 맨 북쪽에서 태어나 맨 남쪽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나는 구석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읽었는데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독종이라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사실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얼마 뒤 6번째 아기도 어머니를 따라갔다. 진눈깨비가 몹시 내리던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기를 사과 괴짝에 담아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 파묻었다. 진눈깨비를 맞으며 산길을 내려올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철학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도 아기도 없는 휑한 방에 앉아서 나는 이제부터 내 밥을 내가 차려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고독과 피해를 어루만져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년이 지나서야 나는 내 어릴 적의 고통 때문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20년 후 결혼해 신혼여행길에 옛집을 찾아 나섰는데 너무 많이 변해 한참 만에야 찾을 수 있었다. 옛집은 폐괴가 돼 있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초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한 분이 옆집에서 넘어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20년 전에 이곳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20년 넘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신 것이다. 나도 눈물이 괴어 차마 할머니를 마주볼 수 없었다. 내가 이런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그것이 나의 문학적 바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확연히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13살 그때부터 나의 시선은 고독과 허무 그리고 비극이라는 것에 뿌리를 받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묶은 9편의 작품들을 읽어보니 나의 그러한 시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아유, 참 보통 작가의 말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시죠. 그렇죠. 예. 네. 교수님 왜 또 눈시울이 붉어지신 거예요? 이걸 한 10번도 넘게 읽어본 것 같은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셨죠?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그냥 눈시울이 또 붉어주셨어요. 확 와닿는 거예요. 확 네. 와닿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왜 이렇게 엽기만 좋아하시는지 정말 너무 와닿는 아주 그 목소리였고 내용이었어요. 어느 창녀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집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지금 이제 들으실 방송이 스포일러 버전입니다. 근데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그 9개 단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작품만 소개할 겁니다. 그 작품이 바로 어느 창녀의 죽음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들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책 맨 앞쪽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종로 사창가가 폐지되기 전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소설은 1969년 1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의 새벽에 시작합니다. 1969년 1월은 유난히 추웠다. 그 겨울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다.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 하나가 도나문 앞을 지나가다가 가로수 밑에서 눈에 덮인 희끄무레한 무더기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그것은 소년을 섬뜩하게 했다. 그러나 그 또래의 호기심에 끌려 소년은 그것을 한번 툭 걷어차 보았다. 쌓인 눈이 그의 발등에 부딪히며 흩어졌다. 나타난 것은 양말도 없이 흰 고무신만을 신은 여자의 발이었다.
그것은 새벽의 눈빛 속에서 선명하게 굳어 있었다. 소녀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소리치면서 온 길을 되돌아 재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거리에는 한참 간격으로 질주하는 차량만 있을 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소년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인의 시체를 일단 흔히 볼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변사체로 보고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했다. 그 가운데 신체상으로 나타난 것 중 중요한 것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연령 25세 정도, 사망시간 7시간 전, 음부가 심히 헐어있음,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됨. 예, 이렇게 돼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오병호 형사는 밤샘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경찰서 뒷뜰에 놓여 있는 시신을 보러 갑니다. 시신은 가마니에 덮인 채 뒷뜰이 담 밑에 버려져 있어요. 눈이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마니 위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 형사는 가마니 끝을 들어올리고 죽은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요. 값싼 화장기로 덮인 얼굴에서 몇 개의 주근깨가 보이자 오 형사는 왠지 서글픈 친근감을 안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뒷뜰을 돌아 나오면서 오 형사는 죽은 여성과 친해져 보고 싶은 막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오늘은 비번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죽은 여자에 대한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아무래도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는 생각이 오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 형사는 제일 먼저 사창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산부인과와 성병 전문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병원 의사가 맨 처음 죽은 여자를 검안했던 것이에요. 의사에 따르면 여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는데 왜 길거리에서 죽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이 여자가 전에 환자로 온 적도 없고 모르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오 형사는 이 근처의 성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는데요.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이 여자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오 형사는 동료 형사인 김 형사와 함께 저녁을 먹는 중에 죽은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형사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종로 3가 사창가니까 한번 이 여자에 대해서 조사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김 형사는 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집착하냐고 묻자 오 형사는 이렇게 연고자도 없이 죽은 여자가 억울할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김 형사에게 부탁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김 형사가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옵니다. 종로 3가 사창가 입구에 있는 노점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에게 죽은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아는 체 했지만 정확한 말은 안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오 형사는 당장 사창가 입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노인을 찾아갑니다. 군고구마를 사서 먹으면서 노인에게 죽은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여자냐고 묻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죽은 여자를 아는 것이에요. 그때 옆 담벼락에 깃대서 이 모습을 보던 어린 창녀 한 명이 킥킥대며 웃습니다. 그러면서 군고구마 노인은 말을 못한다고 얘기해줘요. 말 못하는 노인에게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오 형사는 할 수 없이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고구마 파는 노인이 오 형사의 팔을 잡더니만 한 손으로 옆에 있는 창녀를 가리킵니다. 이에 오 형사는 어린 창녀에게 죽은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여자냐고 물어봐요. 사진을 본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사진 속의 여자가 죽었냐고 오 형사에게 물어봐요.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죽은 여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군고구마 파는 노인과 그녀는 친했었고 죽은 그녀는 친했었고 부산에서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라고 말해주면서 이 동네에서 가장 예뻤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남자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집도 알려줍니다. 오 형사는 그녀가 일했다는 집으로 가자 문 앞에 또 다른 창녀가 한 명 서 있습니다. 오 형사가 다가가자 오 형사에게 호객 행위를 합니다. 오 형사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 안은 조그만 방들이 동물 우리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오영사와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옷을 벗으려는 그녀에게 오영사는 괜찮다면서 잠시 이야기나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 온 예쁜 아가씨는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녀가 오영사에게 춘희의 단골 손님이냐고 물으면서 그녀는 지금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여자의 이름이 춘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춘희는 며칠 전에 어떤 남자와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영사에게 춘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춘희년이 저를 많이 걱정해줬어요. 사실은 자기가 더 불쌍한 몸인데도 말이에요. 그의 고아예요. 5살 때부터 혼자 자랐다니까 오죽했겠어요. 여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애는 저한테 와서 잘 울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도 함께 울곤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면 고향이 평안북도 의주인데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5살 때 아버지와 오빠, 자기 이렇게 셋이서 나말했대요. 내 오빠와는 9살 차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글쎄 도중에 가족을 잃어버렸다지 뭐예요. 춘희 혼자서요? 그렇죠. 그대로 영영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12살 때까지는 이것저것 고아원을 찾아다니다가 그 뒤로는 식모살이, 껌팔이 이런 굳은 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온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 막판에 빠지는 길이란 뻔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나 파는 게 고작이죠. 그럼 어딘가에 가족들이 살고 있겠군요. 그럴 거예요. 아버지와 오빠가 죽지 않았으면 어딘가 살아있겠죠. 혹시 그 가족들 이름을 알고 있나요? 왜요? 찾아주려고요? 그녀는 비웃듯이 물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혼자 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춘희한테 듣긴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춘희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경찰서로 돌아온 오영사는 춘희가 일했던 곳의 우두머리인 포주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어물어 그 집의 포주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찰서로 나와줄 것을 요구해요. 얼마 후 포주는 경찰서에 나타나는데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더러 악수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과는 꽤 관계가 깊은 모양이에요. 취조실에 그를 데려다 놓고 오영사는 윽박지르듯이 춘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포주는 오히려 자신도 그녀를 찾고 있다면서 며칠 전 도망갔다고 말해요. 이에 오영사가 죽은 춘희 사진을 보여주자 포주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데 오영사는 네가 춘희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바른 대로 대답하라면서 춘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고 겁을 줍니다. 그러자 포주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춘희가 사라진 며칠 전의 일을 상세하게 말해줘요. 지난 일요일 밤에 춘희에게 손님 한 명이 왔는데 화대를 받지 않고 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이에 화가 난 포주가 그녀의 방에 가서 혼을 내려는데 춘희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그 직후에 춘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주가 그 남자 손님을 얼핏 봤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주는 아마도 춘희가 그 남자하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영사는 포주를 앞세워 춘희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물건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짐 속에서 발견한 명함 5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오영사는 이 명함 속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봅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오영사를 맞이하는데 하나같이 돈 봉투를 오영사에게 찔러주지만 오영사는 받지 않아요. 4명의 명함 속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마지막 명함의 주인공은 서울이 아닌 인천에 있는 사람이라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왠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백인탄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백인탄이 바로 춘희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인탄은 그날 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백인탄은 일요일 서울에 들러서 일을 보고 저녁 무렵 종로 3가 사창가에 들렀는데요.
그곳 입구 군고구마를 파는 노점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예쁜 아가씨를 보자 백인탄은 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가씨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백인탄은 돈이 없었어요. 외상으로 하자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할 수 없이 백인탄은 자신의 시계를 풀어주며 곧 찾으러 올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춘희는 이게 얼마짜리냐고 묻는데 백인탄은 이 시계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서 육체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북 사투리를 쓰는 남자에게 춘희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백인탄은 자신의 고향은 압록강 끝에 있는 평안북도 의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춘희가 의주 어디냐고 다시 묻자 정확한 위치를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춘희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남한으로 내려왔냐고 다시 묻습니다. 백인탄은 6.25 전쟁이 나자 의주에서 1951년 일사후퇴 때 서울로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머니는 여동생을 낳고 얼마 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사후퇴 당시 자신과 5살 난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38선을 넘어 서울로 피란을 왔는데 아버지가 헌병 검문에 걸려서 붙들려 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붙들려 가기 직전 시계를 풀어주고는 자꾸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갔는데 인탄과 여동생은 반쯤 허물어져 가는 벽돌집에 있다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한 인탄이 헌병대로 찾아가기로 하고 어린 여동생에게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고는 아버지가 간 곳으로 갔다가 아버지는 못 만나고 왔는데 어린 여동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미치광이가 된 인탄은 피란민들로 북새통인 길거리로 나가 아무리 어린 여동생을 찾아봤지만 못 찾고 헤어져 버렸고 아버지도 그 길로 헤어져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헤어진 여동생이 지금은 대학 4학년쯤 되었을 거라며 처음 몇 년간은 여동생 걱정에 미칠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니 지금은 그나마 낫다고 춘희에게 말해줘요.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춘희가 인탄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백인탄이라는 좋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춘희가 냉랭해지면서 인탄에게 냉정하게 이제 그만 가라고 쫓아냅니다. 결국 인탄은 그 집을 나오면서 춘희에게 그 시계는 중요한 시계니까 내일이나 모레 꼭 찾으러 올 테니까 잘 보관하라고 말하자 춘희는 시계를 말없이 내주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놀란 백인탄은 돈은 꼭 갚으러 오겠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이 여자가 자신에게 단단히 반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그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대문을 벗어나서 몇 발자국 걷다가 뒤돌아보니 춘희가 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춘희는 얼굴을 획 돌려버리는데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백인탄이 오영사에게 해준 이야기였어요. 오영사가 백인탄에게 춘희가 죽었다고 하자 인탄은 깜짝 놀라면서 타살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오영사는 우리 모두가 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도 춘희를 죽였고 나도 춘희를 죽였다면서 그리고 오영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한 걸음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속을 바다 쪽으로 주춤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개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뚝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난 일요일 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 밤 백인탄이 떠나가 버린 뒤 춘희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으리라.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고무신을 끌면서. 그렇지, 약방으로 갔겠지. 그녀는 이 약방 저 약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모은 다음 아마 그것을 하나하나 삼키면서 눈 오는 밤거리를 헤매었으리라. 밤의 깊어감에 따라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얼어버린 그녀는 마침내 길 위에 쓰러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자기의 몸과 함께 눈 속에 묻어버렸으리라. 그것이 그녀가 취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장래의 의식이었겠지. 오영사는
춘희의 죽음이 하얗게, 아주 하얗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는 듯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종삼의 포주로부터 춘희의 성이 백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는 방파제를 두드리는 성난 바다의 물결이 썩어가는 이 대지를 깨끗이 쓸어가 버리기를 실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그녀를 죽인 조국을 증오했다. 예, 소설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충격적인 얘기네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이제 비극적인 현대사가 다 들어가 전쟁, 있고. 6.25 전쟁으로 인한 이제 비극적인 현대사고 예. 이게 참 그럼 이제 김송정 선생님의 작품이 예. 그러면 요런 아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제일 아까 소개한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예. 이제 소개를 예. 같은 날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과거 예. 이야기를 쫙 예. 펼쳐내 주셨는데 예. 그게 그러면 이분의 작품에 다 이렇게 그렇진 곳곳에 않아요. 들어가 있지는 예. 않나요? 예, 이런 작품들이 좀 꽤 있지만 뭐 여명의 눈동자도 마찬가지일 예,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작품은 우리 역사의 비극을 가지고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여명의 100% 다 눈동자,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슬프게만 만들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희극으로 끝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어떤 본인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우리 역사의 비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설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친 것 같아요.